손주가 몇 달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미국이 뭔가 이상해졌다던데요? 내가 왜? 라고 물으니까요. 친구들이 요즘 뉴스 보면 미국이 옛날이랑 다르대요. 근데 정확히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대요. 처음엔 저도 좀 애매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한 나라니까요. 그런데 한두 달 지켜보니까 확실히 뭔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강한 건 맞는데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강함의 의미도 바뀝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세대는 평생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안으로 들어가고 중국이 밖으로 나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배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던 판이 조용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작년 말 경로당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트럼프가 한 발언이 나오자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게 우리한테 큰일인 거야? 아니면 그냥 뉴스야? 아니, 그게 우리한테 큰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건 느끼는데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올지 모르는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마트에 가면 오른 가격표는 보이는데 왜 가격이 올랐는지는 모르는 거랑 비슷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민을 막고 동맹국들한테 비용을 더 내라 하고 해외 군대 파견도 줄이려 합니다. 반대로 중국은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1대1로를 다시 정비하고 중동에서 외교를 확대하고 글로벌 사우스라는 곳에서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힘의 질서가 재배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난달 텍사스 국경 근처에서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법 비자를 받고 오래 거주하며 살던 가족이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새 기준 적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통과됐을 케이스인데 기준이 바뀐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가장 먼저 이민부터 조이고 있습니다. 국경을 막고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합법 이민 절차도 까다롭게 바꾸겠다고 했어요. 외신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정책이 단순히 국경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외부로 뻗어나가는 대신 내부를 다지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동맹국들한테도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동맹국들에게는 방위비 기준을 세 판으로 올리라는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의 협력 구조가 거래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유럽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동맹 관계를 거래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유럽이 미국에게 보호받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관점이 바뀌었다. 이 말은 이겁니다. 미국이 약해졌다기보다 예전만큼 여유가 넉넉하지 않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엔 동네 슈퍼주인이 외상을 좀 쳐줬는데 요즘은 현금만 받습니다 라고 바뀐 거랑 비슷합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의 강경 노선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안에서도 이민 예산안에서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온건파 의원들이 너무 극단적이다 라며 제동을 건 거예요. 공화당 내부에서 이 정책이 중간층 유권자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손주가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맨날 한 식당만 가자고 우기면 친구들이 처음엔 따라가다가도 나중엔 오늘은 다른 곳도 가보자 라고 하잖아요. 공화당 안에서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 내부가 흔들리면 외부로 나가는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안으로 들어가려는 걸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미국의 국가 부채가 높은 수준인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CBO는 부채가 앞으로 더 불어나 GDP 대비 120% 수준까지 가는 그림을 내놨습니다. 이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빚이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마치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둘째,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신은 최근 회계연도 기준 적자가 2조 달러 안팎 수준까지 커졌다는 추적이 나옵니다. 이건 매년 돈을 빌려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돈이 부족한데 해외 군대를 계속 파견하고 동맹국을 무료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담스럽죠? 셋째,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밖에 쓰던 돈을 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 개입 대신 자국 산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밖의 빈자리는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여기서부터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빈자리를 누가 메우는지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중국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프리카 일부 항만 사업에서 공정이 조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노선은 늦춰지고 핵심 구간은 오히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첫째, 1대1로를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1대1로가 뭐냐면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거대한 도로와 철도, 항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예요.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수익성 낮은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핵심 노선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중국이 무작정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중동 외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개선을 중재했어요. 이 두 나라는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는데 중국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동은 석유의 중심지잖아요. 중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운다는 건 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셋째, 브릭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브릭스가 뭐냐면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모인 경제 협력체예요. 최근에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여기에 가입했습니다. 외신 기준으로 보면요. 브릭스가 확장되면서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GDP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무시 못할 규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 없이도 세계 경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움되셨다면 이제부터는 중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리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들어갑니다. 중국이 노리는 건 무엇일까? 중국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 무역은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졌어요. 석유를 사도 달러, 물건을 팔아도 달러. 그런데 중국은 자기네 화폐인 위안화를 쓰게 만들려고 합니다. 최근 보고서들은 중국이 브라질, 러시아와 무역할 때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사우디도 중국한테 석유를 팔 때 위안화를 받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중국이 조용히 달러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미국의 힘은 총이 아니라 돈에서 먼저 약해집니다. 동네 가게가 어느 날부터 상품권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여도 나중엔 판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우리 생활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주의해야 하는지 바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변화는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결제 통화 선택지 하나가 힘의 이동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동맹은 영원할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이동할까? 여기서 가장 민감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미국이 안으로 들어가고 중국이 밖으로 나가면요.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첫째, 유럽은 미국만 따를까요? 작년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박람회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임원이 중국 바이어들과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미국 측 관계자가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봤다고 해요. 말리지는 못하지만 편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 매체 분석을 보면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산업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거래하지 마 라고 해도 유럽 입장에선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단골 가게가 두 개인데 한쪽이 너만 와 라고 하면 난처한 거랑 똑같아요. 둘째, 사우디는 한쪽만 선택할까요? 외신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탈이 아니라 다 변화입니다. 한쪽에만 기대지 않고 여러 곳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셋째, 동남아의 균형 전략입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외신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를 받으면서도 중국의 경제 투자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은 미국한테 맡기고 돈은 중국한테서 버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서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밀접해요.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한테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이게 왜 부담스러우냐? 양쪽 다 중요한데 미국, 중국 둘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변화는 먼저 가격에서 나타납니다. 해외 직구 가격이 며칠 사이 오르내린다면 환율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며칠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요즘 손주들이 핸드폰 앱 깔 때 이 앱은 중국 회사 거예요? 미국 회사 거예요?
라고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세대는 그냥 편한 거 썼는데 이제는 출신 국가까지 따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지금 뭘 노리는 걸까요? 첫째, 거래 중심입니다. 트럼프는 외교를 거래로 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 미국을 공짜로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내든지 아니면 혼자 하든지 식으로 압박합니다. 둘째, 국내 지지층 우선입니다. 트럼프가 이민을 막는 이유는 국경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결속 장치예요. 강경 이민 정책이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압박 후 협상입니다. 트럼프는 먼저 강하게 압박한 다음 나중에 조건을 내걸며 협상합니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먼저 위협하고 상대가 굴복하면 양보하는 식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트럼프는 기업 CEO식 협상 방식을 씁니다. 처음엔 강하게 요구하고 나중에 조건을 조정하면서 내가 양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장면 첫 번째, 미국 내부 안정을 위해 대외 강경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 공화당 내부 균열이 정리되고 트럼프가 의회를 장악하면 미국은 계속 강경하게 나갈 겁니다. 동맹국한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겠죠. 장면 둘, 의회 균열 확대시켜서 정책 추진력 약화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면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려워집니다. 이민 정책도 동맹 압박도 힘을 잃을 수 있어요. 장면 셋째, 중국 영향력 확대로 동맹 재배치 가속화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중국이 계속 밖으로 나가면 유럽이나 중동,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 체계가 약해지는 거죠. 이 중 어떤 장면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세 가지 모두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세계 질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렬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민을 막고 동맹국한테 비용을 요구하고 해외 개입을 줄이려 합니다. 이건 약해져서가 아니라 여유가 줄어서입니다. 중국은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1대1로를 정비하고 중동과 아프리카로 뻗어나가고 달러를 대체하려 합니다. 이건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넓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동맹국들은 선택을 고민하고 있어요. 미국만 따를 건지 중국과도 손잡을 건지. 이건 배신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양쪽 다 필요한데 미국, 중국 둘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질서가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배치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은 적어도 판단력은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방향을 읽는 눈입니다. 손주가 물건을 해외 직구입하면 영수증 한 번만 봐주세요. 가격이 어제보다 올랐으면 요즘 환율 때문에 그래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이 아니라 흐름을 아는 겁니다. 가격이 흔들리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는 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계 질서 변화를 느끼시나요? 아직 실감이 안 나시나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